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채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입니다. 지금 제 주변으로 이렇게 뭐가 좀 들썩들썩거리는 것들이 있죠. 제가 이것을 조종하는 걸 잘 못해서 불편함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더니 주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십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지금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저 후보인데 이 사람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나옵니다.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만 입고 다니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느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어딘가에서 했던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내가 옷을 골라 입고 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16억명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키고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를 고민하기에도 바쁜데 뭐 옷 갈아입는데 시간을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똑같은 옷을 입는다. 이런 개념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부채통이라는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19 관련 사태가 계기가 되어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막 에너지를 다 쓰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아직까지는 생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책 25분의 이 책을 한권 요약해 준다라는 것은 저자에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을 써보면 아시는데요. 그 책 한 페이지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작가나 저자들은 어떨 때는 한 달을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쓴 책을 25분 만에 요약한다고 이러고 있는 제 자체가 썩 남대기가 않을 뿐더러 이것도 길다고 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안 들으시는 분들 텐데 들으는 듣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않아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안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을 이렇게 요약해드리는 이유는 이걸로 끝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들어보고 꼭 읽어봐라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프로그램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 연준에서 전격 1% 금융이라는 단위를 했죠. 지난주가 아니고 어제였네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 우리가 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결국 하려고 치면 갈등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럴 때 뭔가 이런 이야기들에 참고할 만한 책들이 없을까를 제가 고민해 보다가 이제 책 4권을 선정을 해서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계비용 제로의 사회 제레미 리프킨이 쓴 그 책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비용이 제로로 가는 개념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공유경제라든가 이런 소유가 아닌 뭔가 접속 내지는 공유의 개념의 사회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 책 내용만 알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답은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은 기술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스킬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큰 어떤 컨셉을 잡아가는 데는 그런 조금 접하기가 조금 무거운 책들이 오히려 개념을 잡고 하기에는 좋은 책들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책을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책들은 조금 제가 아주 압축의 압축을 좀 해봤는데요.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고 하는 책과 재테크 필살기라고 하는 책 두 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뭐 여러 가지로 이 금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로금리죠. 제로금리에 왜 마이너스 금리를 이야기하느냐? 실질적인 금리는 사실 마이너스 금리이죠. 우리가 이자 소득세를 낸다거나 또는 물가 인상률을 고려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이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로 넘어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로금리라고 하면 이제 볼 것도 없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두 권의 책을 선정했는데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고 하는 그래서 화폐 전쟁이 또 다른 서막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책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시대 재테크 필살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 두 권의 책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두 권을 다 언론사 기자가 쓰거나 언론사에서 출간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쩌면 시사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책을 제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이 어떤 경기를 활성화시키거나 또 이렇게 할 때 쓰는 큰 정책의 흐름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쓰게 돼 있는데 재정정책이라고 하면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것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형태의 정책들을 말하고요.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정해서 하는 정책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인데 이번에 예를 들면 코로나19 관련 일로 해서 국가에서 추경을 지금 편성을 해서 11조 얼마로 이렇게 편성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많다 적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흔히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 미국 연준에서 그 금리를 인하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한국은행에서 바로 0.5%를 인하했는데요. 이런 형태로 금리를 조정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통화량을 조정하는 이런 형태의 방법들을 우리가 흔히 통화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이번에 그걸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게 시장에서 먹히질 않았던 것이죠. 이제 금리를 1% 가까이 내리면 제로까지 가면 사실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것이 뭔가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줄로 다들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식이 떨어지고 또 아시겠지만 이 엄청난 양의 채권들을 사들이겠다라고 해서 이 통화량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정책까지도 같이 이 발표를 했는데도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았죠. 시장의 반응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뭐 이런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금리를 제로금리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버린 것이죠. 실제로 지금 거기에 대한 분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접해보려고 하는 책이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결국 그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석유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석유 시장이 급격히 원유가가 하락하면서 일어나는 이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 세일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부실채권이 증가되어지고 있는 뭐 이런 구조들 속에서 그것이 지금 언제 폭발할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금리 조금 조정했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기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지금 의견들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 어떤 것을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느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돈을 맡겼는데 이자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내라는 겁니다. 쉽게 보관료 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매달 내가 돈을 100만 원 갖다 넣어놓으면 뭐 만 원씩 보관료를 내야 되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내용 컨셉은 이렇습니다. 100만 원에서 얼마씩을 매달 은행이 떼가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가면 98만 원만 준다 뭐 이러냐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은행에서 떼지는 않죠. 뭐 제로 금리가 된다고 해도 은행에서 떼지는 않지만 대신에 물가가 올라가고 또는 이자 소득세를 떼거나 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앞으로 일상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회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2016년에 일본이 이 마이너스 금리를 선언했는데 95년도에 일본은 제로 금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곧 제로 금리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도 제로 금리를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의 예를 보면 대략 우리가 금융산업이나 기타 산업에서 한 20년 정도 뒤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패턴이 따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곧잘 하는 이유가
제로금리하고 20년이 지나서 지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봐드리면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가장 먼저 많이 팔려나가는 게 금고가 많이 팔린다는 것이죠. 금고가 많이 팔리면 도둑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핫한 정보가 됩니다. 왜 집집마다 금고가 하나씩 들어앉아 있다는 것은 집에 들어가면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둑들에게는 최고의 호황이 되는 것이죠. 시장이 넓어지는 개념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도둑들이 급격히 증가됩니다. 뭐 심하게는 금고를 제작하는 이 제조업체 직원들하고 도둑들이 연합해서 뭐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금고 여는 방법들을 학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육 사업도 이렇게 생기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금리를 인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이번에 이제 0.5%를 내리면서 0.75 정도로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계속해서 또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리를 추가 인하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현금을 이제는 아예 은행에다 갖다 주질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사이클이 순환되어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흔히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방법이 아주 쉬운 게 있죠. 법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예. 우리가 늘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누군가가 약속을 했으니 그것은 영원히 고정불변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연금 안 줘버리면 그만입니다. 언제든지 법 바꿔서.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절대 불변이다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니까 우리가 부실 수도 있고 새로 또 만들 수도 있는 논리가 언제든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게 된다. 5만 원짜리 이상의 고액 화폐는 집에 보관 못한다. 보관하면 불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사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금리 사회가 어떤 사회구나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이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러면 뭐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만 하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죠.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유로존, 뭐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거나 또 도입을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열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재테크 필살기에 나오는 책들 이런 책의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분이 길다고들 하셔서 어쨌든 20분 안에 좀 끝내봐 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사실은 어떤 한 주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훨씬 뭐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많은 에너지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시도를 못하고 있고 또 제가 또 그럴 만한 어떤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종환 원장이라고 우리나라 부동산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구와 소득 격차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과 20에서 25년 정도의 갭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결과 부동산은 2030년 정도까지는 집값이 폭락하거나 버블이 붕괴될 염려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금리가 되면 기본적으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아질 것이고 그것이 딱히 갈 곳이 없어지게 된다면 결국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가장 일반적인 논리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간다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결국 금리를 오죽하면 내리겠냐,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중산층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도 코로나19 관련 사태로 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죠.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부동산은 폭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 두 개가 팽팽하게 지금 접점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고종환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 내용이 이 책 서두에 언급되어져 있다. 이런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가에 투자할 때는 여기에 이 원칙이 적혀져 있죠. 이 CAUTO, 이걸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습니다. CAUTO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상권에는 투자를 해라,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는 엔센트입니까? 엔센트의 개념, 법칙을 가지고 투자를 해라, 뭐 이런 개념으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가를 고를 때 이 수익형 상가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대세를 이루게 되는 이유는 그 은행에서 금리로 수익을 먹고 못 사니까 이제 별도의 수입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끌게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저금리 시대가 되어지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별도의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원룸이 한동안 굉장히 지금도 뭐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들이 그런 것이고, 또 뭐 상가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들이 바로 거기인데, 그것을 고를 때 네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 젊은 층이나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곳에다가 상가를 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가 있는 곳, 그 대신에 대형 유통 매장이 없는 곳에 해라. 대학이나 대학병원을 갖춘 곳, 그리고 교통, 지하철, 버스, 교차의 교통이 좋은 곳, 그리고 오피스 중심. 이것 때문에 사실은 판교나 서울의 부동산들이 많이 뜨는 것이죠. 요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장을 짓고 막 이렇게 연기가 나고 막 이런 게 아니죠. 전부 다 지식산업 형태이기 때문에 오피스 안에 다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피스들이 많은 곳,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이 그렇죠. 이런 곳에 있는 상가들을 확보해라, 이런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고를 때 우리가 써야 한다고 하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테크 필살기에서. 그게 엔센트라고 하는 원칙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본 내용이 여기 보시면 넘버 수가 확보된 곳, 그러니까 서울은 2000세대, 지방은 1000가구 이상인 곳, 그리고 신도시 같으면 5000가구 이상 확보된 곳으로 가라. 상업시설이 기본 잘 확보되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를 사라. 막 이제 아파트 막 분양해가지고 가보면은 뭐 상가도 하나도 없고 막 이런 곳들 안 된다, 그 이야기고요. 교육환경 괜찮은 곳에 가라. 그리고 자연환경, 숲세권이라고 부르죠. 이런 녹지율이 높고 산책로와 주변 수변 조경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말하는, 누구는 예를 들어 이 숲을 보러 가는데 차 타고 가야 되는 사람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집 단지 안에 숲이 조성되어 있으면 그거 보러 돌아다니는데 뭐 비용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한계비용 제로 사회로 가는 사회에서 부동산의 맥락을 잡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통 좋은 곳에 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뭐 그 가장 흔한 베트남 여행을 한번 가더라도 공항이 없는 동네 사는 사람은 그 공항 오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베트남 가는 비용보다 더 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영종도까지 가려고 치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비용이 거기 그 나라 여행 가는 비용 뭐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곳, 그런 것들이 부동산 아파트들이 비싸게 팔린다,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이미 다 숙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새로운 어떤 수입원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쭉 접근을 해야 되고, 삼중연금제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이 세 가지를 삼중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삼중연금을 통해서 평생 월급 500만 원씩은 나올 수 있도록 뭔가를 항상 구축해 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에게는
주택연금이라는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라. 그것을 뭐 자녀에게 물려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택연금을 확보하고 보험 등에 가입을 해서 헬스푸어에 대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다 아는 이야기네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고, 여기서 나는 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확보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 그럼 이것을 누군가는 확보하려고 이제 막 할 것이다. 그러면 그 확보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경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쁘게 왔죠. 제가 두 권의 책, 마이너스 금리 시대, 그리고 또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재테크 필살기라고 하는 책 두 권에 나오는 핵심적인 이야기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제통 2515 칼리지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전격 시행함으로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되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접해보면 좋을 만한 책 지금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철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